안녕하세요. 올해로 68살이 된 김영란입니다. 이 글을 쓰는 지금도 제 가슴 속에는 깊은 한숨이 가라앉지 않습니다. 그토록 아끼고 사랑했던 아들에게 더 이상 나를 찾지 말라고 말해야 했던 날을 저는 결코 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너는 내 장례식에도 오지 마라. 내가 죽을 때까지 절대로 보지 말자. 제 입에서 그 말이 나올 줄은 저도 몰랐습니다. 한때는 제 인생의 전부라고 여겼던 아들에게 이런 말을 하게 될 줄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평범한 가정주부였지만 여장부 성격이어서 이곳저곳 투자를 잘하여 돈을 좀 많이 벌었습니다. 남편도 건설회사에서 일했기에 경제적으로 부족함이 없어 우리 부부는 자식 하나만 잘 키우면 된다는 마음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우여곡절 또 있었네요. 첫째 아이를 임신했으나 유산으로 잃었을 때는 하늘이 무너진 듯 너무 힘들었습니다. 다행히 둘째 아들이 태어나면서 다시 희망을 가질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아들을 정말 애지중지 키웠습니다. 잘 먹이고 좋은 교육을 시키고 하고 싶은 것을 모두 하게 해주었습니다. 남편은 그런 저를 보며 여보 너무 과부하지 말라고 해 싸우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저에게는 이 아들이 소중했고 저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이 아이가 건강하고 행복하게만 자라준다면 제 삶에 후회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키운 자식인데 나중에 아들이 성장해서 보니 부족함 없이 자란 탓인지 돈 아까운 줄 모르고 허영심이 있고 주위를 둘러보는 아량도 부족해 내가 아들을 잘못 키웠구나 하는 뒤늦게 후회를 한 적도 있습니다. 아들이 결혼할 나이가 되자 어느 날 며느리를 데려왔습니다. 며느리는 싹싹하고 말도 조리 있게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며느리를 보며 안심했습니다. 그래, 우리 아들과 잘 살겠지. 이 며느리라면 세상 풍파를 헤쳐가기엔 다소 부족한 아들을 도와 잘 살아갈 것으로 믿어졌습니다. 그러나 이런 꿈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자식을 잘못 키운 죄가 이렇게 저에게 돌아올 줄은 생각지도 못했고 요즘 며느리들이 그렇게 여우짓을 하는지도 몰랐는데 저에게 현실이 되어 있었습니다. 결국 저는 얼마 전 제 아들에게 더 이상 나를 찾지 말라고 모자지간의 인연을 끊자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제 인생에서 아들이 없었던 사람처럼 살기로 독하게 마음먹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저 하루아침에 결정된 일이 아닙니다. 이 선택을 하기까지 저는 수많은 고민과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제가 아들과 며느리와 연을 끊기로 결심하게 된 가장 큰 계기는 남편이 떠난 후 벌어진 일들 때문입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날 저는 한순간에 삶의 방향을 잃어버렸습니다. 남편은 저보다 3살이 많았고 늘 건강하게 생활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직업상 술을 많이 마시긴 했지만 운동도 꾸준히 하고 나름대로 몸 관리를 철저하게 하기에 저는 남편이 갑작스럽게 쓰러질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아침도 평소와 다름없이 시작되었습니다. 남편은 아침밥을 먹고 신문을 읽으며 차 한 잔을 마셨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몸이 좀 안 좋다며 병원에 다녀오겠다고 했습니다. 조금 속이 더부룩한 것뿐이야. 큰일 아니니까 걱정하지 말아요. 혼자 가도 괜찮겠어요? 같이 가요. 저는 걱정이 되어 같이 가자고 했지만 남편은 한사코 괜찮다며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그렇게 남편은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몇 시간 후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남편이 병원에 도착하기도 전에 택시 안에서 의식을 잃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응급실로 실려갔을 때는 이미 심장이 멎은 상태였습니다. 의사는 심장마비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건강한 모습으로 저와 대화를 나누던 사람이 이제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을 저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남편의 장례식이 끝난 후 저는 혼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떠나면 많은 아내들이 정신적 고통과 함께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을 겪는데 저는 그나마 큰 상가 건물이 있어 금전적으로는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을 거라 위안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저만의 착각이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아들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장례식 날부터 저는 아들에게서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는 눈물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원래 나이가 들었어도 철부지처럼 속이 덜 찬 아이였기에 애써 이해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 역시 슬퍼하는 기색 없이 담담한 표정이었습니다. 장례식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후 친척들이 저를 위로하며 남편의 삶을 되새겼습니다. 그래도 형부는 참 좋은 사람이었어. 일도 열심히 하고 가족을 위해 헌신했잖아. 맞아요. 누나도 재테크를 잘했지만 매형이 돈을 잘 벌어 그렇게 큰 건물을 마련한 게 대단하죠. 그러게 말이야. 상가 건물만 해도 수십억 원 될 텐데. 그때였습니다. 아들이 불쑥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이참에 상가 건물을 정리하는 게 어때요? 순간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그 말을 듣고 놀란 듯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건물 말이냐? 제가 되묻자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사실 건물 관리도 쉽지 않잖아요. 세금도 계속 나가고요. 어머니도 이제 연세가 있으시니까 팔고 편하게 지내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의 말이 끝나자마자 방 안의 분위기는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아들의 말은 너무도 직접적이었습니다. 너무 성급한 이야기 아닌가? 한 친척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형님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그런 이야기를 해? 하지만 아들은 태연한 표정이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단지 어머니가 편하게 지내셨으면 해서요. 건물 관리도 힘든 일이고, 이제는 조금 쉬셔야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 모인 친척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조용히 있었습니다. 저는 아들을 바라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가 정말 나를 걱정해서 하는 말일까?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는 걸까?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후 아들은 종종 연락을 하며 저를 챙기는 듯 했습니다. 며느리도 전보다 살갑게 굴었습니다. 어머님, 요즘 건강은 괜찮으세요? 이거 호박전 해왔는데 드셔보세요. 저는 처음엔 그들의 변화가 고마웠습니다. 하지만 곧 깨달았습니다. 그들이 저에게 다정하게 대하는 이유가 진심이 아니라는 것을요. 어느 날 제가 우연히 은행에 들렀다가 아들과 며느리의 충격적인 대화를 듣게 됐습니다. 그 순간 저는 모든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가 아들과 며느리와 완전히 연을 끊기로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됩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은행에 들렀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스마트폰으로 금융 업무를 본다지만 저는 직접 은행에 가는 것이 더 편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은행에 가는 사람들을 보면 부자가 된 것 같았고 그렇게 돈을 한 푼 한 푼 모으며 살아온 세월이 제겐 익숙했습니다. 그날도 집에서 모아둔 동전을 정리해 예금하려고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은행 안은 바빴습니다.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고 번호표를 뽑아 대기석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멍하니 창구를 바라보며 기다리는데 어디선가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건물을 담보로 대출이 가능할까요? 정확한 감정가는 모르지만 최근 시세로 보면 80억 정도 될 겁니다.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아들의 목소리였습니다. 너무도 익숙한 목소리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손에 들고 있던 가방을 꼭 쥐었습니다. 숨이 막히는 기분이었습니다. 혹시 내가 잘못 들은 걸까? 아니면 단순히 재정적인 조언을 받으러 온 걸까? 하지만 이어지는 대화를 들으면서 저는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일단 감정평가부터 받아보시죠. 네, 그런데 혹시 담보대출이 빨리 진행될까요? 저희가 좀 급해서요. 급해서요. 그 말이 귓가에 박혔습니다. 급해서? 내 아들과 며느리는 지금 내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야 할 만큼 급한 일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어미인 나도 모르는 급한 일이 무엇이 있을까? 저는 갑자기 무슨 큰 일이 있구나 하는 불안한 마음에 갑자기 충격을 받아 멍한 상태로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들은 차분한 표정이었고 며느리는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직원의 말을 경청하고 있었습니다. 팔아서 현금을 확보하면 좋을 텐데요. 아니면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도 방법이죠.
이번에는 며느리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선명하게 들렸고 대화의 내용도 분명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어머니가 저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에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고민하는 기색도 미안해하는 기색도 그 어떤 죄책감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은행 직원과 활발하게 대화를 나누며 마치 오래전부터 계획했던 일처럼 차분하게 상담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내 아들이 나 몰래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알아보고 있다니. 며느리는 곁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돕고 있다니.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수많은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우리 부부가 얼마나 애지중지하며 지켜온 건물이었는지, 우리가 이 건물을 사기 위해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아끼고 살았는지, 그리고 남편이 떠난 후 아들이 얼마나 자주 건물 매각을 권유했는지. 모든 것이 한순간에 맞춰졌습니다. 그들의 다정했던 행동들이, 나를 챙겨주던 말들이, 내 건강을 걱정한다며 건물 정리를 이야기하던 것들이 모두 이 순간을 위한 위장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가슴이 조여오는 듯한 느낌에 호흡이 가빠졌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려서 도저히 견딜 수 없었습니다. 나는 지금 뭘 보고 있는 거지? 내가 낳고 키운 아들이, 내 며느리가 이렇게 뻔뻔하게 나를 배신하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황급히 가방에서 약병을 꺼냈습니다. 협심증 때문에 항상 가지고 다니던 약이었습니다. 급하게 약을 삼키고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래도 가라앉지 않는 이 감정. 이건 단순한 심장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배신의 고통이었습니다. 그 순간 아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일단 어머니 설득부터 해봐야죠. 안 그러면 진행이 어렵잖아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설득? 이제까지 했던 모든 말과 행동이 설득 과정이었던 것입니까? 그럼 내 건강을 걱정하는 척했던 말들은 거짓이었습니까? 며느리가 해왔던 따뜻한 음식은, 아들의 살가운 전화는 모두 이 대출을 위해 날 길들였던 것입니까? 저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더 이상 그들의 얼굴을 보고 있을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대로 자리에서 일어나 조용히 은행을 빠져나왔습니다. 문을 나서며 저는 마지막으로 한번 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상담을 받고 있었습니다. 저를 걱정하던 아들의 모습은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는 것은 오로지 돈을 노리는 차가운 남자일 뿐이었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온 후 저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까지 저는 믿고 싶었습니다. 내가 사랑한 아들이 그런 사람이 아닐 거라고, 내가 키운 아들은 최소한 양심이 있을 거라고.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아들은 더 이상 제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돈 앞에서 어머니를 배신한 사람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는 몇 시간 동안 멍하니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들의 목소리, 며느리의 태연한 표정, 상담을 받으며 아무렇지도 않게 건물 매각과 대출을 이야기하던 모습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들은 단 한 번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들의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건물의 주인일 뿐이었습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서서히 분노가 끓어올랐습니다.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지? 이것이 바로 내가 길러낸 아들이란 말인가? 이렇게까지 속여가며 내 재산을 가로채려 하다니. 그러나 저는 한순간의 감정으로 움직일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분노는 냉정을 잃게 합니다. 나는 감정적으로 대응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이들은 이미 나를 속여왔고 그것도 오랜 시간 계획적으로 진행해왔습니다. 그렇다면 나도 계획을 세워야 했습니다. 이 전쟁에서 내가 무너지지 않으려면 철저하게 준비해야 했습니다. 우선 저는 아들과 며느리의 행동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들의 말을 믿고 순진하게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제 입장에서 생각하고 그들이 무슨 꿍꿍이를 꾸미고 있는지 먼저 파악해야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 저는 한동안 그들에게 속아주는 척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아들과 며느리는 이전보다 더 자주 전화를 걸어왔고 방문도 늘어났습니다.
그들은 평소보다 훨씬 다정했고 살갑게 행동했습니다. 엄마, 요즘 건강은 좀 어떠세요? 어머님, 이거 제가 직접 끓인 삼계탕이에요. 드셔보세요. 엄마, 혹시 생활하는데 불편한 건 없으세요? 저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덕분에 잘 지내고 있다. 걱정해줘서 고맙구나. 삼계탕 맛있구나. 정성이 대단하네. 속으로는 비웃음이 나왔습니다. 이들은 아직도 제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것이겠지요. 나를 걱정하는 척, 나를 챙기는 척, 나를 위하는 척. 하지만 이제 나는 안다. 이 모든 것이 내 건물과 돈을 위해 벌이는 연기라는 것을. 그들의 연기는 생각보다 길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아들은 결국 본론을 꺼냈습니다. 엄마, 건물 말인데. 드디어 올 것이 왔습니다. 저는 태연한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왜? 건물이 왜? 아들은 살짝 머뭇거렸습니다. 그러나 이내 태연한 얼굴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요즘 부동산 시장이 안 좋아서 지금이 매각할 적기라고 하더라고요. 세금 문제도 있고 앞으로 건물 관리가 더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저는 조용히 그의 말을 들었습니다. 아들은 내가 쉽게 동의할 거라 생각했는지 계속 덧붙였습니다. 엄마도 이제 연세가 있으시고 건물 관리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세입자 문제도 생길 수도 있고. 차라리 지금 좋은 가격에 매각하면 엄마도 편하게 지내실 수 있지 않을까 해서요. 옆에 앉아있던 며느리가 나지막한 목소리로 거들었습니다. 어머님,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요즘은 부동산 가격이 계속 변동하고 있어서 안 좋은 시기가 오기 전에 정리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제 이들은 본격적으로 행동을 개시한 것입니다. 슬슬 저를 설득하는 과정이 시작된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목적이 저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그 말도 일리가 있겠구나. 아들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곧바로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내가 좀 더 생각해 보마. 그 순간 아들의 미소가 살짝 흔들렸습니다. 아마 속으로는 초조했겠지요. 그러나 그는 끝까지 태연한 척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엄마. 물론이죠.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그러나 저는 알았습니다. 이들은 분명 다시 이 이야기를 꺼낼 것입니다. 더 강하게, 더 적극적으로. 그리고 저를 궁지로 몰아가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나는 절대 그들의 뜻대로 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이제야 정신을 차렸고 더 이상 속아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날 밤 저는 방에 앉아 오랜 시간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들을 완벽하게 막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내가 가진 것을 지킬 수 있을까? 그러려면 나도 사전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저는 다시 아들에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엄마, 요즘 고민은 좀 해보셨어요? 이제는 노골적으로 본론부터 꺼내는 수준이 되었습니다. 처음엔 며느리를 앞세워 말을 꺼냈던 아이가 이제는 아예 스스로 전화를 걸어 돈 이야기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급한 모양이었습니다. 은행에서 대출을 알아볼 만큼 돈이 필요했던 그들이니 지금쯤이면 한 푼이라도 당장 필요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가볍게 한숨을 내쉬는 척하며 말했습니다. 그래, 아무래도 팔아야 할까 싶기도 하고. 그 순간 아들의 목소리가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정말요? 엄마, 진짜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가 다급하게 되묻는 걸 들으며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제 이 아이는 스스로 더 안으로 걸어들어오고 있다. 그래. 그런데 그냥 아무한테나 팔기는 싫고 오래된 거래처나 잘 아는 사람한테 넘기는 게 낫겠지? 아들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아마도 내 말의 의도를 분석하느라 바빴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건물을 팔 생각은 있지만 아직 완전히 결정하지 못했다는 신호를 주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야 그들은 나를 더 적극적으로 설득하려고 들 것입니다. 나는 그들의 욕심을 부추기고 싶었습니다. 그래야만 마지막에 더 강하게 무너뜨릴 수 있을 테니까요.
아들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사실 믿을 만한 사람에게 넘기는 것도 좋지만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게 제일 안전하지 않을까요? 전문가. 나는 피식 웃었습니다. 결국 그 전문가라는 사람이 자기들이겠지요. 너희들이야말로 이 건물 매각을 주도하려는 사람들 아닌가. 하지만 저는 애써 모른 척하며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그래? 내 생각은 그래. 네, 요즘 부동산 시장이 계속 변하고 있어서요. 어머니가 손해보지 않도록 저희가 신경 써드릴 수도 있고요. 신경 써드릴 수도 있고요. 저는 속으로 피식 웃었습니다. 내가 신경을 써주겠다고? 내 건물 팔아서 내 이익을 챙기겠다는 말 아니냐. 하지만 겉으로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 일부러 더 고민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 내 말도 맞다. 내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이런 건 다 알아서 했을 텐데. 남편 이야기를 꺼내자 아들은 더 조급해지는 듯 했습니다. 엄마, 그러면 이번 주말에 저희가 엄마 댁으로 갈게요. 같이 앉아서 이야기 나누면 좋잖아요. 드디어 왔습니다. 그들이 직접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저는 최대한 망설이는 척하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그럼 주말에 보자. 통화를 끊고 저는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판이 짜였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들에게 결정권을 가진 사람이 누구인지 똑똑히 보여줄 것입니다. 주말이 되자 아들과 며느리는 예상보다 더 일찍 찾아왔습니다. 거실에 앉자마자 그들은 본격적으로 건물 매각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사실 건물을 빨리 매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세금도 줄일 수 있고 요즘 같은 때는 빨리 처리하는 게 유리하거든요. 네, 어머님. 저희가 부동산 전문가랑 이야기해봤는데 좋은 매수자가 있을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들의 말은 이제 거의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이미 건물을 팔기로 한 것이 기정사실이라는 듯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바라보며 천천히 물었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이 건물을 판 돈으로 뭘 할 계획이니? 아들과 며느리는 순간적으로 당황하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곧 아들은 침착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엄마, 그 돈으로 엄마가 편하게 사실 수 있도록 해드리는 거죠. 편안한 아파트로 이사 가시고 생활비 걱정 없이 지내시면 좋잖아요. 나는 조용히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그런데 나는 이 건물을 팔면 너희에게도 조금 줄 생각이야. 그 순간 아들과 며느리의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마치 드디어 올 것이 왔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정말요, 엄마? 네, 어머님. 그들의 목소리는 떨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지막 결정적인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그런데 말이다. 그들은 숨을 죽이며 제 입에서 나올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너희 명의로 가는 돈은 한 푼도 없을 거야. 아들과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순간 거실에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나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이 건물을 팔더라도 너희에게 돈을 줄 생각은 없다. 대신 나는 일부러 잠시 멈추고 그들의 반응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들의 손은 떨리고 있었고 표정은 급격히 굳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돈을 전부 기부할 생각이야. 그 순간 아들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며느리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제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말이에요? 갑자기 기부라니요? 아들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떨림 속에는 충격보다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며느리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갑자기 기부라니요. 저희는 그런 이야기 전혀 들은 적 없는데요? 그렇지. 너희는 그럴 줄 몰랐겠지. 나는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손이 조금 떨렸지만 최대한 태연하게 행동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내 표정이 어떻게 보였을까요? 아들이 나를 노려보듯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더 이상 웃지도 않았습니다. 평소 늘 온화한 얼굴을 유지하던 며느리였지만 이제는 얼굴이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어머님,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게 말이 되나요? 왜 말이 안 되지?
나는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며느리는 당황한 기색을 보였지만 이내 단호한 태도로 바뀌었습니다. 저희는 어머님이 편하게 지내셨으면 해서 도와드리려고 했던 거잖아요. 도와준다고? 나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래, 내가 도와달라고 한 적 있었니? 그 순간 아들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엄마, 너무 하시는 거 아니야? 그가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신경 썼는데 이제 와서 돈 한 푼도 안 주겠다고.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는구나. 나는 한숨을 내쉬며 아들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래, 너희가 나를 위해서 건물을 팔라고 한 게 아니었지. 결국 너희 돈이 필요했던 거였지. 아들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금세 다시 화를 냈습니다. 엄마, 이건 너무하잖아. 우리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살고 있는데. 나는 그 순간 아들의 말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누구 때문에 이렇게 살고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일까? 나는 너희를 위해 최선을 다했는데. 먹고 싶은 거, 입고 싶은 거, 배우고 싶은 거 모든 걸 다 해줬는데. 그런데 내 아들은 나를 탓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이렇게 사는 것이 나 때문이라고. 내가 너희한테 짐이었니? 나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아들은 당황한 듯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그의 말은 내 가슴을 도려내듯 깊이 박혔습니다. 나는 너무 오래 착각하며 살았던 걸까요? 내가 베풀면, 사랑을 주면 당연히 그 사랑이 돌아올 거라고 믿었던 걸까요? 그때 며느리가 나섰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대출을 받으려고 했던 건 맞아요.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거짓말하지 않겠다는 듯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왜 그렇게 했는지 어머님은 아세요? 나는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와서 변명할 거니? 변명이 아니라 사실이에요. 며느리는 한숨을 내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저희는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요. 아버님이 돌아가신 후 어머님도 힘드셨겠지만 저희도 정말 힘들었다고요. 나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래? 그런데 힘들 때 나한테 말이라도 해봤니? 며느리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들도 고개를 돌렸습니다. 나는 알았습니다. 이들은 내가 정말 걱정해서 대출을 받으려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힘들었던 건 어느 정도 맞을 것입니다. 돈을 벌 생각보다 흥청망청 쓰는데 더 익숙했으니 경제적으로 힘들 수밖에요. 사실 저는 그동안 아들 부부에게 상가임 대료에서 나온 돈을 생활비조로 한 달에 몇백만 원씩 보내줬습니다. 다른 부부들 같으면 충분히 살 수 있는 생활비인데 아들 부부는 그것이 양에 안 차 나를 걱정하는 척하면서 아예 내 전 재산을 노렸던 것입니다. 나는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너희가 그렇게 힘들었다면 그냥 나한테 솔직하게 이야기했으면 됐잖아. 그리고 세상이란 자기 분수에 맞게 살아야 되는 것 아니니? 돈이 없으면 절약하며 살 줄도 알아야 하고. 아들과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너희는 내가 그냥 넘어갈 거라고 생각했겠지? 엄마, 그게 아니라. 아니긴 뭐가 아니야. 나는 단호하게 잘라 말했습니다. 너희는 결국 나를 속이고 내 등을 치려고 했어. 그런데 그게 실패하니까 이제 와서 억울한 척하는 거야. 나는 테이블을 손끝으로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어떻게 할지 잘 들어. 아들과 며느리는 숨을 죽이고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그들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용서할 수 있을 것 같니? 순간 거실 안이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나는 마지막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거야.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너희가 건드려서는 안 되는 상대였다는 걸. 그 순간 아들과 며느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래도 그동안 저는 작은 희망을 품고 살았습니다. 아무리 돈에 눈이 멀었더라도 결국 제 아들은 저의 아들일 거라고요. 하지만 저는 깨달았습니다. 피가 섞였다고 해서 반드시 가족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진짜 가족은 서로를 속이지 않고 배신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하지만 나도 마지막 기회를 주고 싶어.
그 순간 아들과 며느리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기대감이 섞인 눈빛. 마치 가망이 있다고 믿는 듯한 반응. 너희가 지금 나한테 진심으로 사과한다면 나는 기부를 하지 않을 수도 있어. 엄마, 정말? 아들이 다급하게 되물었습니다. 며느리 역시 조금은 안도하는 듯 보였습니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하지만 조건이 있어. 무슨 조건이든 들어드릴게요, 어머님. 며느리는 거의 애원하는 목소리였습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들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너희가 나에게 했던 일들을 인정해. 솔직하게 하나도 빠짐없이 인정하고 사과해. 아들의 표정이 순간적으로 굳었습니다. 며느리도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나는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내가 듣고 싶은 건 변명이 아니야. 그냥 너희가 나를 이용하려 했다는 걸 인정하고 그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는 거야.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짧은 침묵 속에서 이들이 결코 사과하지 않을 거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아들은 조용히 손을 움켜쥐었습니다. 며느리는 차갑게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들은 고개를 들어 나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그건 너무한 요구야. 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역시 그렇지. 이 아이는 끝까지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자신이 어머니를 이용하려 했다는 걸 스스로 인정할 수 없을 것이다. 엄마, 우리도 힘들었어. 우리 사정도 생각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나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바로 문제야. 아들과 며느리는 눈을 깜빡였습니다. 나는 천천히 덧붙였습니다. 너희는 한 번도 나를 생각한 적이 없어. 처음부터 지금까지 너희가 걱정한 건 오직 너희 자신뿐이었어. 너희가 힘든 거, 너희가 원하는 거, 너희가 필요로 하는 걸. 나한테 진심으로 물어본 적 있어? 엄마, 정말 이 건물 팔고 싶어? 라고?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가만히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너도 마찬가지야. 너희가 처음 나를 걱정하는 척하면서 건물 얘기를 꺼냈을 때 이미 결론은 정해져 있었지? 어머님이 편하게 살도록 도와드리겠다는 말은 그냥 명분이었고 실제로는 너희가 이 건물을 팔아 돈을 얻고 싶었던 거잖아. 며느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는 더 이상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정적인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그래서 내 결론은 변하지 않아. 아들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엄마, 제발 한 번만 생각해봐. 충분히 생각했어. 나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스스로 기회를 버린 거야. 나는 서류를 들고 거실로 나와 작은 금고에서 도장을 꺼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경악한 표정으로 나를 따라왔습니다. 나는 천천히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건물 매각이 아니라 전 재산 기부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도장이 찍히는 순간 나는 긴 세월 동안 나를 짓눌렀던 무거운 짐이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아들과 며느리의 인생을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 나는 마지막으로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너희가 나를 찾을 이유도 내가 너희를 볼 이유도 없어. 아들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습니다. 며느리는 분노로 떨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나는 자유였습니다. 나는 조용히 서류를 정리하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 인생은 너희가 책임져야 해. 그 순간 아들과 며느리는 더 이상 나를 붙잡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제야 깨달았을 것입니다. 이제부터 나는 너희의 어머니가 아니다. 그 순간부터 나는 더 이상 누군가의 어머니로서가 아니라 오롯이 김영란이라는 한 사람으로 살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날 이후 아들과 며느리의 전화는 오지 않았고 나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들이 다시 연락을 하지 않을 거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목적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중요했던 것은 어머니가 아니라 돈이었으니까요. 이제 나는 그들의 기대를 완전히 꺾었고 그들은 더 이상 나에게 매달릴 이유가 없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렇게 쉽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아파트 경비 아저씨가 나를 불렀습니다.
어르신, 아까 어떤 젊은 분이 오셨다가 그냥 가셨습니다. 나는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아들이었구나. 혹시 뭐라고 하던가요? 경비 아저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냥 오셔서 어르신 집을 한참 바라보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도와드릴 일 있냐고 여쭤봤는데 괜찮다고 하면서 가더라고요. 나는 그 말을 듣고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가 직접 찾아오기까지 했다는 것은 무언가 목적이 있다는 뜻이겠지요. 그들이 그렇게 쉽게 포기할 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그들에게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이미 이 관계를 끝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예상대로 전화가 울렸습니다. 나는 휴대전화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들의 이름이 화면에 떠 있었습니다. 나는 차분하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나는 그들의 말에 더 이상 속지 않을 것이고 그들의 감정에 휘둘리지도 않을 것입니다. 나는 조용히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엄마, 아들의 목소리는 낮고 조심스러웠습니다. 미안해요. 나는 그 말을 듣고도 아무런 감정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너무 늦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잠시 침묵을 유지한 후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그래, 무슨 일로 전화했니? 엄마, 그냥 잘 지내시나 해서. 나는 피식 웃었습니다. 정말 그것 때문이니? 아들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예상했던 대로 본론이 나왔습니다. 엄마, 사실 우리 좀 어려워요. 나는 아무 말 없이 그 말을 들었습니다. 역시나 이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대출도 어렵고 생활비도 빠듯하고. 엄마, 우리 진짜 힘들어. 엄마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해서 전화했어. 나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나한테 손을 벌리는 거니? 엄마, 그런 뜻이 아니고 우리도 노력하고 있어. 하지만 엄마도 알잖아. 요즘 세상 얼마나 힘든지. 나는 피곤한 듯 눈을 감았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나를 어머니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머니는 그저 돈을 줄 사람이었을 뿐이었습니다. 나는 너희를 도울 생각이 없어. 나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너희도 나에게 기대하지 않는 게 좋을 거야. 엄마, 아들의 목소리가 다급해졌습니다. 엄마, 그래도 우리가 가족이잖아. 피를 나눈 가족이잖아. 그 말에 나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우리가 가족이지. 그렇지만 가족이라는 이유로 상대방을 이용하는 관계는 가족이 아니야.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계속해서 덧붙였습니다. 너희가 정말 가족이라면 처음부터 나에게 솔직했어야 해. 처음부터 날 속이려 하지 말았어야 해. 처음부터 나를 돈줄이 아니라 사람으로 대했어야 해. 나는 조용히 웃으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내 인생을 살 거야. 그러니까 너희도 이제 너희 인생을 살아. 아들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너무나도 길어졌습니다. 그리고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나는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은 맑았고 바람이 부드럽게 불고 있었습니다. 나는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이제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나는 더 이상 이들에게 돈을 빼앗길까 두려워하지도 않고 그들이 다시 내게 매달려 올까 걱정하지도 않는다. 나는 이제 아들과 며느리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졌다. 내가 직접 손으로 그들과의 마지막 끈을 끊어냈고 내가 내린 결정에 단 1%의 후회도 남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서는 또 다른 감정이 스멀스멀 기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미련이었습니다. 정말로 이게 맞는 걸까? 나는 이제 다시는 그 애를 볼 수 없는 걸까? 나는 그동안 늘 아들이라는 존재를 내 삶의 일부로 여겨왔습니다. 그 아이가 태어났던 날 나는 얼마나 기뻤던가. 작은 손을 꼭 쥐고 이 아이만큼은 절대 외롭지 않게 키우겠다고 다짐했었지요. 그 아이가 첫 걸음을 뗄 때, 학교에 가서 첫 글씨를 배울 때, 졸업하고 취직하고 결혼할 때까지. 나는 늘 그 아이의 곁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그 아이의 곁에 있을 이유가 없다.
이제 그 아이는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라 그저 한때 내 삶에 있었던 사람일 뿐이다. 나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싶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나는 정말 괜찮은 걸까? 나는 정말 잘 살 수 있을까? 그러던 어느 날 나는 다시 한번 예상치 못한 순간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평소처럼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오던 길이었습니다. 집 앞에 다다랐을 때 문득 누군가가 서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나는 순간 걸음을 멈췄습니다. 낯선 사람이었다면 그냥 지나쳤겠지만 그 사람은 너무도 익숙한 실루엣이었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도 나를 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그가 내 이름을 부르는 순간 나는 이상하게도 그 목소리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한때는 그토록 익숙했던 아들의 목소리인데 지금은 마치 아주 오래전 기억 속에 있던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나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초조한 듯 내 눈치를 보면서 입을 때려다가 다시 다물었습니다. 마침내 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정말 나한테 한 번의 기회도 안 주는 거야? 나는 차분하게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너는 내가 기회를 줄 거라고 생각하니? 그는 순간 움찔했습니다. 아마 내가 전처럼 감정적으로 반응할 줄 알았겠지요. 하지만 이제 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엄마, 나 후회해. 나는 속으로 피식 웃었습니다. 이제 와서 내가 모든 걸 다 정리하고 내 인생을 찾은 지금에서야. 나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너는 후회하는 게 아니라 그 돈을 못 가져가서 아쉬운 거겠지. 그는 순간적으로 표정을 구겼습니다. 하지만 이내 다시 태연한 척하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엄마. 정말로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 엄마가 우리한테 실망할 만했어. 나 정말 잘못했어. 나는 가만히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진심일까? 내가 정말로 듣고 싶었던 말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듣는다고 해서 무너질 내가 아니었습니다. 나는 이제 그들의 거짓말과 연기를 너무도 잘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후회하는 이유는 단 하나야. 뭐? 그건 내가 돈을 못 얻었기 때문이야. 아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 아니야. 엄마, 그게 아니라. 그럼 솔직하게 말해봐. 나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만약 내가 건물을 팔아서 너한테 돈을 줬다면 넌 후회했을까? 아들은 입을 열려다가 그만 조용히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결코 후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순간 나는 마음이 완전히 정리되는 걸 느꼈습니다. 이 아이는 변하지 않는다. 이 아이는 절대로 변할 수 없다. 나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내가 지금 나를 찾아와서 뭐라고 하든 나는 더 이상 너한테 줄 것도 해줄 것도 없다. 아들은 당황한 얼굴로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천천히 덧붙였습니다. 이제는 너도 인정해야 할 거야. 나는 더 이상 내가 알던 어머니가 아니라는 걸. 나는 그를 지나쳐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다시는 찾아오지 마. 문이 닫히는 순간 나는 마침내 모든 감정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아들은 결국 떠났습니다. 나는 창문 너머로 그가 멀어지는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그 뒷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프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휴대전화를 꺼내 아들의 전화번호를 완전히 차단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의 번호도 함께 차단했습니다. 이제 나는 그들을 완전히 내 인생에서 지워버릴 것입니다. 그날 밤 나는 창문을 열고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달이 참 밝았습니다. 이상하게도 나는 그 달을 보면서 한없이 편안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나는 이제 완전히 자유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에게서 벗어나고 그들이 만든 감정의 굴레에서 빠져나왔으며 그들의 거짓된 애정을 더 이상 고민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는 내 인생을 다시 선택할 기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한 가지 질문이 내 마음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이제 나는 어디로 가야 할까?
나는 오랜 시간 동안 어머니라는 이름으로 살아왔습니다. 아들이 내 삶의 중심이었고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쳐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나는 그 역할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나는 누구로 살아가야 할까? 나는 거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에는 더 이상 희생하는 어머니가 아니라 새로운 삶을 선택하려는 한 명의 여인이 있었습니다. 나는 나 자신에게 묻기로 했습니다. 나는 무엇을 원하고 있지? 나는 이제 어떤 삶을 살고 싶지? 나는 조용히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오래전부터 써두었던 버킷리스트를 꺼내보았습니다. 거기에는 한때 꿈꿨지만 결국 가족을 위해 포기해야 했던 것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혼자 여행 가기, 좋아하는 음악회 가보기, 한적한 바닷가에서 하룻밤 보내기, 새로운 취미 배우기. 나는 이 목록을 바라보다가 피식 웃었습니다. 이제야 다시 볼 용기가 생겼네. 이제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고 아무도 내 삶을 방해할 수 없으니 이제야 비로소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을 해볼 수 있는 순간이 된 것이었습니다. 나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버킷리스트의 첫 번째 항목으로 혼자 여행 가기에 동그라미로 표시했습니다. 몇 주 후 나는 작은 여행 가방을 챙겨 기차역에 섰습니다. 그동안 나는 단 한 번도 나 혼자 여행을 떠난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가족들과 함께했고 늘 누군가를 챙기느라 바빴습니다. 그러나 이번만큼은 달랐습니다. 이 여행은 온전히 나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기차가 플랫폼으로 들어오고 나는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나는 창가 자리에 앉아 떠나는 풍경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드디어 나는 내가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기차는 점점 속도를 내며 목적지를 향해 달렸습니다.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제 나를 위한 삶을 살아갈 것이다. 나는 더 이상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 나는 더 이상 후회하지 않는다. 나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는다. 나는 드디어 나만을 위한 마지막 선택을 했습니다. 이제 나는 진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것이다.